자, 윤 대통령이 닷새 동안 미국 뉴욕 방문. 요즘 뭐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해외 순방을 자주 가는 것 같던데,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출국을 했는데요. 뭐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니까 총회 기간,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총 30여 개 나라의 정상들 또 양자회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일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리는 것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더라고요. 별걸 다 기네스북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간 짧게 뭐 그 1, 2분 만나면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근데 이게 일단 가능하냐? 이게 윤정부식 양자회담 어떻다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예. 바이든 대통령이랑 20몇 초 인사를 잠깐 나눴는데도 간담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외교라는 게 침묵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사안이 있고 그 사안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서로의 일을 도모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외교이자 또 협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자회담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20여 개국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도와주었고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들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말 우리가 사악하다고 얘기했던 그 MB 정부 때도 뭐 결과는 없지만 MOU라는 그 허울은 좋은 형식은 갖췄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실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무슨 기네스북에 올릴 건가 되나요? 이게 건이? 저는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는데요. 예. 사실 내치의 성과가 전혀 없으니까 외교를 통해서라도 뭔가 지지율들을 방어하고 그러기 위한 건데 저는 그 실현 여부하고 그러니까 30여 개국 양자회담 가능하겠죠. 뭐 한 10분씩 그렇게 뭐 한다면? 예, 한다면 하루에도 뭐 한 15개국 이상씩 해서 뭐 이틀 동안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그 실현 여부 가능성을 떠나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자회담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와 관련돼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일야당 대표하고는 왜 그 한 번의 회담도 하지 않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얘기들을 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유엔 총회 갔다 오셔서 바로 그 방식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진심을 전달하는 바로 그 방식을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사용해 볼 것을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8일 오전에서는 오전 뉴욕에서는 이제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19일에는 가나 대통령 부부랑 오찬을 한 다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고요. 그 중간중간에는 또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콜롬비아, 모나코, 그리고 레소토 등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정이 다 소화가 가능할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외국 정상과 만나면 통역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통역하고 또 저쪽에서 통역받고 이러다 보면 실제 30분을 만나도 뭐 10분 얘기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많은 나라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두 나라를 만나더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도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뭐 가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아프리카 쪽 국가들을 만나서 최대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 그런 의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30개국을 그 일정 동안에 다른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오만찬 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소화한다는 거는 거의 뭐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거의 뭐 그냥 횟수 늘리기밖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횟수 늘려가지고 기네스북 올릴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뭐 성과를 내겠다는 건지 그냥 보여주기를 하겠다는 건지 좀 답답한데 9월만 해도요. 5일에서 11일까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방문했죠. 그리고 이제 18일 오늘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 방문합니다. 거의 2주, 14일을 해외 일정에 지금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한 달의 반을 해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치는 하는 거예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감독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꾸 해외에 머물면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는데요.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담의 성과고 이것이 국가 경제와 나아가서 국민의 삶에 얼마나 개선을 주었느냐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아니 제 생각에는 기네스북에 정말 오르고 싶다면 예. 저는 돌아오지 마시고 귀국하지 마시고 계속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 계속 외국에 그럼 올라가겠네. 180개국 이상의 나라들 예, 뭐 엑스포 회원국이 한 한 181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뭐 한 며칠씩 방문하고 하다 보면 임기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마 계속 기네스북에 오를 것 오를 수 같네요, 있을 것 그건. 같아요. 그 정도 기록이면. 예. 아니 그리고 본인이 사실 내치도 뭐 잘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성과도 못 내고 그다음에 뭐 사실 내치는 저기 한덕수 총리가 한다지만 한덕수 총리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치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외교에서라도 성과를 내고 싶다면 네. 그냥 귀국하지 마시고 네. 유엔 총회 참석하신 계속 다음에 밖에 계셔라. 밖에서 계속 네. 부산 엑스포 유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또 관련된 나라도 방문하셔서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한민국 최초의 외근직 대통령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은 그걸로 올리는 아니 그 건가요? 요즘에는 다 네. 저기 화상으로도 다 회의할 수 있거든요. 전자결제도 하잖아요. 예, 이렇게. 전자결제도 할 수 있고 굳이 그렇게 꼭 국내에 안 계셔도 됩니다. 네, 결제 모두의 사인으로 하시고 예. 저는 아무튼 귀국 안 하시고 부산 엑스포 유치 등등에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엑스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에 뭐 사활을 걸고 있는 저 보여요. 윤석열 정부가.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제 해외에 가서 그걸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러던데 한 달 전에 잼버리 사태 전 세계 생중계되다시피 해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대망신을 당했잖아요. 잼버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이 부산 엑스포 더 큰 행사인데 그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까 이런 외국의 국제적인 시각이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벌인다고 하는데 통할까요? 그 유치 가능성은 네, 11월까지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이런 유치 전에 나름 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력했던 그런 전력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저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 정부가 하는 일을 보시면 굉장히 못 믿었죠. 특히나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많이 만나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세계 3대 행사로 일컬어지는 이 엑스포까지 개최를 하고자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윤 정부 안에서 그 윤 대통령의 측근 세력 중에서 대통령님 이 3대 세계 행사에 마지막 조각을 맞추시죠. 이렇게 해서 부산 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3대 세계 행사를 했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라는 그 명분, 그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런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뭐 지나시긴 하지만 몇몇 분석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우리가 유치하는 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기자님? 그러니까는 아프리카하고 유럽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는 이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이 181개국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가 뭐 49개국이나 돼요. 근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중국이 이미 그 상당수 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주요 재무장관들한테 우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중국과의 그 외교를 적절하게 균형 외교를 했다고 한다면 중국한테도 사실은 도움을 받아서 사실 아프리카 그 49개국들이 되도록이면 한국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지금 사실 중국과의 대중 외교도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있고 다만 저는 이제 굳이 만약에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SK, 현대자동차 등인 글로벌한 대기업들이 사실은 또 사실 열심히 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기업으로서는 뭐 그 정권의 또 중요한 그 국제 행사 유치에 뭐 하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하에 뛰고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엑스포 유치 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고영식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 아프리카는 SOC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3차, 4차 산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투자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 저번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추구하신 것처럼 이제 뉴욕에서 현대차가 또 굉장히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랩핑해서 광고를 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친환경 자동차를 랩핑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에 역행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스운 거죠. 네. 아이러니하네요. 네, 네. 그럼 현대자동차가 혹시 네. 대통령을 디스한 건가요? 그런가? 근데 제가 예상컨대 원전 정부를 디스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연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네. 그 현대자동차 랩핑한 자동차를 만나면서 네. 놀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는 뉴스가 저는 나왔어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상이 된다. 네, 네. 짜고 그럴 수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네. 면이 나오는지. 거기에다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회담을 했잖아요. 특히 김정은이 러시아의 중요 이제 군사 시설들, 그다음에 위성 발사장 이런 데 쭉 방문해가지고 군사 지원 뭐 이런 얘기, 또 기술 이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강경 메시지가 나왔고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물론 북한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북중러를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런 메시지가 우리 외교나 아니면 앞으로 세계 정세, 그러니까 북중러 한중일이 아니죠. 한미일 이렇게 삼국, 3대3 구조로 가는 이런 신냉전 세대로 냉전 시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구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 러시아와 북한이 가깝게 지내는 거, 예.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가깝게 지내는 거, 그다음에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거. 예. 근데 사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그 북한하고 러시아도 사실 부담스러운 외교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러시아와 북한에 부담되는 외교전을 이미 외교를 해놓고 그 당연히 러시아와 북한은 원래 전통적으로도 사실 우호 관계가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 시절부터. 근데 그 두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만약 이렇게 비판한다면 사실 누워서 침 뱉기겠죠. 그러니까는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거죠. 당신들은 그럼 왜 우리를 욕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아니, 뭐 거죠?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 우리도 만약에 윤석열 정부도 스스로의 한반도의 생존을 위해서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마찬가지로 사실 북한도 당연히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과 관계를 밀착해야 사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생존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자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비판 입장에서 보고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 기자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일정 부분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그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화를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남북한 협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안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거는 사실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그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사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반드시 해야 될 사실은 저희 한반도의 숙명적인 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이미 북한과의 관계를 돌려놨었고, 그리고 이미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만나면서 만약 위성 기술을 전수받는다면 사실은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사실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사실 위협이 될 테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한반도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사실 뭐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전쟁 위험성들을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상태 사실 한국 전쟁도 무슨 갑자기 하겠다고 해서 난 게 아니고 그 전에 사실 그 전초전들이 조금씩 다 쌓여서 사실은 폭발을 해서 네. 한국 전쟁이 사실 일어난 셈인데 지금 사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보면 그 진짜 그런 것들을 부인하기 힘든 정도의 지금 정세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평화보다는 대결 구도로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 윤석열 정부의 대단히 위험한 시도다. 이거는
정말 그냥 본인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을 다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인데 대화하려고는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힘과 힘의 대결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윤석열 정부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기치가 있다면 정치적 문법을 아예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도 되지만 너희는 연합하면 안 돼.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강하게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균형자를 갖고 간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게 왜 이런 외교밖에 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일 때 했던 말이 대통령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면 그쪽 사람들은 외교를 이렇게 못하는 게 이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아니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가요? 누가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그 얘기했잖아요. 네. 신원식. 네. 참,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진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북 그 정책은 네. 박정희 정권보다 더 못한. 후퇴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노태우 정권보다는 더 심각하게 사실 후퇴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러시아와 수교를 한 게 노태우 정권 그럼요. 때잖아요. 네.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가장 중요한 남북 그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네. 문건을 사실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정도만 계승하더라도 사실 지금 같은 남북 관계를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도 중국과 러시아는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랑 관계를 그렇게 끊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사태가 악화된 거거든요. 그런 점도 참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중단해야 된다. 대화해야 돼요. 물론 북한이 호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응해야 되겠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한반도 전체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해야 된다. 지금 아까 구영식 기자나 우리 최정민 군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야당 대표와도 대화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협치를 하지 않는 모습이 남북 간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예. 그 어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앞두고 AP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국과의 강력하게 북핵에 대응하고 하고 그다음에 뭐 정권 종말을 재확인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종말을 재확인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아주 극한적 뭐 표현인데요. 이거는 맞아요. 사실상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하고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예. 지금 사실 정권의 종말을 하는 거는 북한 내부에서 붕괴되거나 아니면 사실은 그 미국과 합동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과 같이 뭐 전쟁을 하거나 침략을 하거나 이거 외에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북한만 위험에 빠지는 게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한반도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잘 있는데 모르는 거 지금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본인들은 김태효 그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서 가장 그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독자적이고 독특한 대북 노선을 걷고 있다 이렇게 아마 자평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반도가 빨리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최정민 군관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